오크통을 만들면 이거를 버번 위스키 만들 때 일단 한번 써요. 그러고 나서 요 통을 스코틀랜드가 가져가서 스카치 위스키 숙성할 때 씁니다. 그러고 나면 멕시코로 보내요. 그래서 그래요? 데킬라 숙성할 때 또 씁니다. 아, 정말요? 데킬라 숙성 끝나고 나면 얘를 또 어디로 보내냐? 카리브해로 보내서 럼 숙성할 때 또 써요. 그래서 보통 오크통 하나가 탄생하면 세계 일주를 해요. 네, 여러분,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술과 기후, 주류 기후학에 대해서 조승원 기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위스키 이야기를 더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기자님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 주라기 월드 보다가 아마 스코틀랜드의 어떤 양조장에 가서 견학을 하시는데 글렌 그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란트. 거기에 보니까 이제 관계자 나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계곡물 보이시죠? 이걸로 우리가 만듭니다 막 하는데, 거기서 언급된 물의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일주일에 쓰는 물의 양이 이제 그 위스키에 들어가는 원료로 들어가는 게 200만 리터, 그리고 설비 냉각수로 1800리터, 도합 2000만 리터라고. 2000만 리터. 그 일주일에 2000만 리터면 이게 올림픽 맞아요. 수영장 기준 8개더라고요. 그걸 일주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위스키 업계는 물과 관련된 이슈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맥주 양조장과 위스키 증류소 입지 조건의 1번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물이 많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런 글렌 그란트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의 성지라고 부르는 데가 스페이사이드라는 그 지역인데, 여기 가보면 여기다가 왜 증류소들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가 그냥 금방 이해가 되는데, 거기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 흘러요. 스페이 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수원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증류소 세운 거예요. 그만큼 스코틀랜드든 어디든 위스키 증류를 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많은 데가 아니면 증류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스코틀랜드 속담인데 Today's rain is tomorrow's whiskey란 말이 있어요. 오늘의 비가 내일의 위스키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안 오잖아요. 스코틀랜드에 가끔 가뭄 들거든요. 그러면 증류소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이렇게 샘으로 흘러들어온 물도 줄어들고 수량이 줄어들면 자기네도 위스키를 못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정도로 물은 중요하고, 물 사용량도 어마어마한데 실제 위스키를 만들 때 넣는 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10%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의 물은 제조용수예요. 설비 가동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화를 한다, 그 다음에 온갖 응축을 한다, 온갖 공정에 들어가는 제조 용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특히 많이 필요한 게 냉각수예요. 위스키는 처음에 이제 액체 상태를 이제 증류하죠. 위스키를 기체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액체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액체로 만들 때 식혀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게 위스키죠. 그래서 이 책 보니 보통 어지간한 양조장 보면 안에 다 이렇게 호수가 있다면서요. 쿨링 판드라고 그러는데 냉각 호수를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계속 돌리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떤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어떤 피해자의 입장으로서 주류 이야기를 했는데, 배출원으로서의 주류업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딱 먼저 떠올린 게 피트 위스키. 2탄으로 그 몰트를 말리는 거죠. 건조할 때 2탄을 쓰죠. 근데 이제 2탄이 석탄 전 단계 이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단위 열량당 CO2 배출량이 석탄보다 더 많더라고요. 높을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지를 여쭙고 싶은데,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계속 보고만 있자니 손이 떨려서 이게 뭔가 기후를 신경 써서 뭔가 이런 게 나온 거다라고 하셨어요. 아일라 피트 위스키 많이 만드는 데고, 이 브룩라디 증류소가 환경 보존 그리고 이 지구 환경에 굉장히 관심 많은 증류소 중에 하나. 상당히 좀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증류소인데, 요즘 한번 보시면 원래 위스키 좀 목이 좀 길잖아요. 병목이 좀 길어야 좀 폼도 나고 하는데 이게 짤뚱하단 말이에요. 이 디자인 개발하는데 3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병목을 왜 줄였을까요? 유리 사용량 줄이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보면 엄청 가볍습니다. 다른 병들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유리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경량 유리를 써가지고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리가 가벼우면 당연히 운송할 때 발생하는
CO2가 줄겠죠. 지금 스쿼치 업계에서는 그렇게 브룩라델을 비롯해서 여러 중요소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CO2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기. 여기 보니까 이 B가 뭐 관련 있는 거예요? 비콥. 네. ESG 경영 잘하는 데만 비콥 인증을 받습니다. 아, 여기가요?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 증류소 중에 최초로 비콥 인증을 받았죠. 굉장히 좀 혁신적인 증류소고 괜히 또 정이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거 아일라면 이것도 막 그 소독약 냄새 나는 거예요? 전 이건 안 먹어봤는데. 예,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보통 주라면서 많이 보시죠. 이제 뽕따를 하죠. 이렇게 소리가 이제 시원하게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잘 내야 됩니다. 아주 심하진 않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도 2탄을 계속 써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뭐 탄소 중립하면 늘 탈석탄 얘기하는데 2탄은 예외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제가 스코틀랜드 아일라 증류소 돌아다니면서 네.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피트라는 게 땅에서 파내는 거거든요. 근데 네. 피트 습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코틀랜드는 전역이 사실 피트 습지가 되게 많아요. 그동안 이제 계속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 거죠. 널려 있으니까 땅만 파면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피트 습지가 많이 훼손이 많이 됐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일단 지금 단계적으로 피트 습지 복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이 스카치 위스키 협회라던가 증류소에서도 피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덜 쓰면서 만들어 볼까 네.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그러면 피트 위스키를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피트 없이 어떻게. 네, 근데 피트를 또 안 쓰고는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복원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작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농담처럼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한 200~300년은 먹지 않겠냐, 피트 파낼 수 있지 않겠냐. 불맛향 기름이 있다면서요. 그것처럼 피트 향을 이렇게. 근데 해야 그렇게 되나? 해갖고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 피트 위스키만의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스카치 증류소에서는 좀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피트 위스키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사실 실제로 피트를 위스키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래요. 아, 그래요? 예, 그 전체 피트 중에 위스키 만드는 데 쓰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아, 딴 데도 또 쓰이는군요. 심지어 원예용으로 많이 쓴대요. 원예. 원예용. 원예용 피트는 영국 정부에서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야, 피트를 여기다 쓰지는 말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위스키에 쓰는 거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려고 할 거예요. 원예용이나 아니면 진짜 장작대용으로 막 쓰는 요거를 규제를 좀 심하게 할 모양이에요. 일단 대안이 있는 것부터. 네, 피트는 원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에서는 그냥 우리로 치면 밥 지어 먹을 때 쓰던 연료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부터 막고 그 이후에 이제 피트 규제가 이제 들어가서 아, 그럼 이거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증류 과정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증류할 때 에너지 엄청 많이 쓰지 않나요? 위스키가 네. 공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곡물을 이제 당화하는 것부터 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다 막 뜨거운 물, 막 60도에서 90도 되는 물을 갖다가 엄청난 양의 물을 데워서 네.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화할 때부터 물을 많이 쓰고, 네. 발효할 때 또 물을 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축해서 위스키로 만들 때도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또 써야 되고, 뭐, 에너지 양상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스코틀랜드 위스키 업계의 고민은 저거예요. 스카치 위스키 협회가 204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해놨어요. 근데 이 스카치 위스키 협회의 모든 증류소가 다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면 2040년까지 이게 넷제로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코틀랜드 돌아다닐 때 보니까 난리예요. 다 설비 교체해요. 공사하는 증류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공사냐? 그럼 물어보면, 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 설비 다 교체하고 있다.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온갖 장치들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는 발생한 열을 그냥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 열을. 무조건 재활용해요. 열 회수 해서 재활용하는 거는 거의 모든 증류소가 지금 다 하고 있고, 안 한 증류소들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류를 하려고 그러면 팔팔 끓여야 되잖아요.
최소 알코올이 이제 기화되려면 78도까지는 끓여야 되거든요. 네. 이상 끓여야 되거든요. 78도 이상 끓이려면 발효 끝낸 액체를 증류기에다 그냥 차가운 걸 그냥 집어넣어갖고 끓이면 40분에서 해서 45분, 거의 1시간 정도 증류기를 때워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화 끝난 액체를 증류기에 넣기 전에 열 교환기에 넣고 한쪽에는 차가운 걸 넣고 한쪽에서는 아까 뜨거운 폐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냉각하고 남은 냉각수들이 굉장히 뜨거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가워진 거는 온도가 올라가고 얘는 온도가 떨어지겠죠. 이게 열 교환기의 원리거든요. 이걸로 예열을 시켜요. 예열을.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증류기에 넣으면 옛날에 40분, 45분간 LP가스를 돌려야 했던 거가 지금은 10분에서 15분이면 78도까지 도달하는 줄인다. 거예요. 네, 그래서 열 손실을 확 줄이는 거죠. 스코틀랜드 모든 증류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열교환기 설치하고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긴 하죠.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긴 하는데 증류소에는 이게 남는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 환경도 지키지만 네. 동시에 자기들한테도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글렌 그란트가 아까 얘기를 네. 하자면 열교환기 도입 이후에 연간 한 에너지 사용량을 10만 톤 정도를 줄였대요. 가스 비용, 전기 비용 합쳐갖고 엄청나게 혜택을 본 거예요. 네. 물론 투자는 좀 했지만 네. 이걸로 앞으로 계속 쓰면 되니까 네. 본전은 앞으로 뽑고도 남는 거지. 네. 계산을 자기들이 다 해봤는데 열 교환기를 만들고 나니까 25만 리터의 위스키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주라기에서 뭐 버번 위스키는 이겁니다 하면서 A, B, C, D 뭐 알파벳으로 예,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거 보니까 이제 버번 위스키 조건 중에 하나가 새 통이어야 된다. 그럼 새 거 쓰고 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지? 오크통은 세계 일주를 합니다, 거의.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위스키 산업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 네. 미국이란 그 엄청나게 거대한 땅덩어리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나무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미국에 있는 나무? 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 위스키 숙성할 때 쓰는 이 오크통을 만드는 일종의 공급처예요. 그냥. 1차 생산자예요. 네. 그리고 거기가 공장입니다. 아. 미국 미주리가 또 아주 유명한데 미주리나 이쪽 지역에 있는 이 울창한 산림이 전 세계 위스키 산업을 지탱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요? 정말 그 정도예요. 왜냐? 스코틀랜드에서 쓰는 오크통의 90% 이상이 그 미국 나무로 만든 거예요. 미국의 미주리에 참나무가 있어요. 네. 여기에 참나무가 보통 한 100년 정도 돼야 자르거든요. 근데 요 미국에 있는 참나무는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 백참나무라고 부르는데 100년 정도 자라면 이제 잘라서 뭐 가구를 만들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오크통 만들 때 다 그 나무를 씁니다. 오크통을 만들면 그 다음에 안을 이제 한번 시커멓게 태우죠. 이게 새 오크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거를 버번 위스키 만들 때 일단 한번 써요. 그래서 뭐 몇 년, 뭐 4년, 아니면 5년, 6년, 7년, 8년 버번 위스키 만들 때 통을 한번 쓰죠. 그러고 나서 요 통을 스코틀랜드가 가져가서 스카치 위스키 숙성할 때 씁니다. 나무 맛 다 빠질 때까지 쓰고요. 네. 그러고 나면 멕시코로 보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데킬라 숙성할 때 또 씁니다. 아, 정말요? 데킬라 숙성 끝나고 나면 얘를 또 어디로 보내냐? 카리브해로 보내서 럼 숙성할 때 또 써요. 그래서 보통 오크통 하나가 탄생하면 세계 일주를 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걸어와서. 멕시코로 갔다가 캐리비안에서 생을 마쳐요. 럼 숙성 다 끝나고 나면 그냥 그걸 버리냐? 뭐 버리진 않겠죠. 또 그냥 또 쪼개가지고 뭐 어떻게 또 쓰겠죠. 버번 위스키 그 영상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그 미국의 목재업자들 강하게 로비를 해서 새 거를 쓰게 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들의 이기심이 어찌 보면은 이 위스키 네, 산업 산업을 풍족하게 네. 만들었고 오크통 제작 업체들이 미국 의회에다가 로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정설이에 가까워요. 자기네들이 오크통을 많이 팔려면 새 오크통을 쓰게 하면 계속 생산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새 오크통만 쓰도록 법제화를 아예 시킨 건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왜 가능했을까? 나무가 그만큼 많으니까. 많기 때문이에요. 유럽은 불가능해요. 새 오크통이 불가능해요. 왜? 유럽산 참나무들은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 미국의 그 울창한 산림 덕분에 세계 위스키 산업이 굴러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공급과 생산 뭐 이런 쪽의 이야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와인을 먹는데 코르크를 딱 땄는데 거기 보니까 탄소 제로 뭐 코르크 막 이런 게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무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뭐 구체적인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린워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소비자한테 뭔가 그 소비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코르크에도 그게 적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언뜻 했거든요. 설비를 바꾸고 하는 것도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소비로도 연결이 돼야지 이게 조금 더 빨리 전환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유럽과 다른 지역과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유럽은 그런 인식이 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 과연 내가 사는 물건이 지구 환경을 해치는 물건인가 아니면 환경 보존에 그래도 앞장서는 기업의 제품인가를 좀 따지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와인 만드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환경 보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착한 기업입니다 라는 걸 홍보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생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부룩라디 같은 걸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도 비콥 인증받고 이렇게 가벼운 유리병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가 결국은 자기 기업 생존을 위한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이 가치를 알리는 거죠. 윤리적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 윤리적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르고뉴 아까 이제 그 와인 얘기하셨는데 부르고뉴 와인 협회에서도 자기네들이 2035년까지인가 넷제로 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35년. 네, 35년까지. 그게 부르고뉴 와인의 가치를 전체 높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부르고뉴 와인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저렇게 뭐 애를 쓰는 와인이란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옛날에는 와인 만들 때도 그냥 뭐 포도씨 그다음에 껍질 이런 거 나오면 다 그냥 버렸대요. 근데 이것도 다 이제 화장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건축 자재 같은 걸로도 쓴대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려고 애를 쓴다던가. 예를 들면 또 좀 재미난 것들은 그런 거 있어요. 그래비티 플로우라 그래갖고 와인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짜가지고 이거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위로 올리려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력 이동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요새 많은 양조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짜는 걸 이렇게 짜요. 그 즙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중력에 따라서. 그러면 에너지가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이 마지막에는 맨 밑에서 끝나게끔 이렇게 중력으로 이동하는 그걸 그래비티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력 이동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와이너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 쓰지 않고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는 게 우리가 보면 다 궁하면 통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목표를 세우고 하니까 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더라. 인간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업계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점적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룩라디처럼 가벼운 유리 쓰는 데도 있지만 종이병도 지금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뭐 하는 데들도 있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죠. 근데 이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기업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럼요.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제일 좀 둔감한 지역들 중에 하나가 이쪽 아시아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시아 쪽에 이런 윤리적 소비자들이 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유럽처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알아서 바꾸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인식이나 생각을 좀 바꾸는 운동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오늘 너무 즐겁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